네, 발표만 하면 떨리는 내 아이, 자신감 올려주는 강연을 맡은 강사 박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인 하브루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먼저 왜 발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15년에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목표했던 인재가 바로 창의 융합형 인재였습니다. 이러한 창의 융합형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했던 생각의 도구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발표를 할 때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도구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마인드맵, 두 번째가 비주얼 싱킹,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그 세 번째가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도구를 잘 활용하게 되면 입이 열리고 조금씩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력도 상승하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하브루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어머님들께서 혹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책을 보면서 이거 책 표지를 보면서 이건 좀 무섭겠다 이야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OX로 하나하나 체크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라는 질문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세 번째, 첫 장부터 넘겨보자 될까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주인공이 아까 어떻게 했었지? 네,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해서 OX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땡땡이는 왜 그렇게 느꼈어? 자, 총 5개의 퀴즈 중에서 O는 몇 개고 X는 몇 개셨나요? 지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OX 퀴즈였는데요. 모두 X입니다. 네, 볼게요. 아이들 책을 보면서 아이는 무섭지 않은데 그냥 엄마가 혹은 부모님이 무섭다고 해서 이건 좀 무섭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던져버리게 되면 이건 무서운 건가 보다 하고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아이는 책을 읽을 거나 혹은 무언 상황을 볼 때 꼭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그냥 즐겁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즐겁게 읽어야 하는데 엄마가 저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해해야 하나? 라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세 번째, 첫 장부터 넘겨보자 라고 합니다. 보통 책을 읽을 때 그죠? 그런데 아이는 책을 중간부터 읽어볼 수도 있고 끝에서부터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상상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장부터 꼭 넘겨보지 않아도 좋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주인공이 아까 어떻게 했었지? 엄마가 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면 아이는 엄마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정답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땡땡이는 왜 그렇게 느꼈어? 라는 질문도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질문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친구의 어떤 생각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라고 하는데 이 질문 방법에 대해서는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의 융합형 천재들이 사용했던 세 번째 생각의 도구 하브루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중에 그 서점에 가보면 굉장히 하브루타에 대해서 많이 정의를 하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질비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브루타는 히베르에서 이렇게 따와서 단어를 만든 것인데요. 하베르는 친구, 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인 하베르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하브루타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묻고 설명하고 토론하는 유대인의 학습 방법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말만 하면 하브루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묻고 설명하고 토론하는
방식이라는 것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어머님들께 추천을 드리는 게 그냥 아이들을 몰아넣고 말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하브루타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하브루타를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브루타를 해야 하는 어떤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면서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이 안에 도형을 한번 볼게요. 보라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초록색 부분을 살펴보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9세 아이라고 해볼게요. 9세 아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What I can do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아이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볼게요. 보라색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영역이 바로 근접 발달 지대 GPD라는 부분인데요. What I can do with help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을 볼게요. What I can't do라고 나와 있죠. 아이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누군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초록색 부분에서 보라색 이 부분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친구의 어려움에 직면을 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직면을 했을 때 주변에서 부모님, 교사 혹은 또래가 계속해서 도와주게 되면 이 아이의 영역은 파란색, 초록색 부분에서 보라색 영역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초기에는 강하게 도움을 주다가 이 친구의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초록색이 보라색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시범 보이기, 설명하기, 질문하기, 토론하기처럼 하브루타처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하는 것으로 그 친구의 영역을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볼게요. 하브루타를 해야 하는 목적,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메타인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한테. 나 이거 알고 있는데 틀렸어.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 메타인지가 높은 걸까요? 내가 진짜 알고 있다면 사실은 틀리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해놓고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여줄 수 있는데요. 볼게요. 여기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냥 수업 듣기는 5%밖에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로 설명하기, 말하면서 이야기, 공부하기가 학습의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90%를 차지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하브루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브루타 공부법, 이것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많이 어머님들께서 여쭤보십니다. 지금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아이에게 질문을 혹은 던지거나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같이 공부할 때 뭐 화이트보드판이나 스케치북 같은 거에 써놓고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엄마한테 설명 한번 해볼까?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볼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권 분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권 분립은 세 개의 국가기관이 나라 살림을 나눠서 하는 것인데요. 삼권 분립에는 국회, 법원, 정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쓰는 정부를 감시합니다. 볼게요. 이 친구가
상권 분립에 대해서 만약에 모른다면 이렇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구조화 시켜놓고 이 자체가 굉장히 비주얼 싱킹이거든요. 비주얼 싱킹 해놓은 것을 본인이 설명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썼는데 본인이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봤다가 본인 입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히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본인이 지식이 축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어머님과 함께 아이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하버루타 할 때 그럼 아이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노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으로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내용 이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책을 읽거나 어떠한 상황을 보았을 때 정답이 있는 질문. 누가 그랬어? 어디서? 왜? 육하 원칙에 따른 어떤 질문 방식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질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 상상 질문과 나에게 적용 질문은 2개 모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고 다소 엉뚱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논리력을 갖추기 위해 굉장히 좋은 질문들입니다. 책 표지는 왜 이랬는지, 혹은 등장인물들은 과연 왜 그랬는지, 혹은 나에게 적용하는 질문처럼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때 비슷한 경험은 없을까?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란? 이런 질문들.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 확장 질문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책을 보고 나서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 등장인물과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인물들은 과연 누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아이의 어떤 시사적인 측면을 확장시켜주는, 사고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사적인 부분까지 확장시켜줄 수 있는 좋은 질문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겠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갱 아저씨의 염소인데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도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내용일 만큼 재밌는 내용입니다. 요거 고학년부터 읽어도 좋습니다. 한 5, 6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 함께 활동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려드렸던 그 4가지 질문 카테고리처럼 아이들이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갱 아저씨의 염소를 읽고 왜 프랑스가 공간적인 배경일까라고 어떤 친구가 질문해 줬습니다. 이런 질문은 아까 전에 그 4개 카테고리 중에서 정답이 없는 이야기 속 상상 질문입니다. 이 책 안에서는 프랑스가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친구는 이 책을 읽고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고, 혹은 다른 친구가 질문을 만들어내서 서로에게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3번째, 스갱 아저씨가 이제 염소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고 또다시 키운 것은 바람직한 일인가요? 이것 또한 이야기 속 상상 질문입니다. 스갱 아저씨가 바람직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서로 스갱 아저씨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9번 볼게요. 자신이 영양이라면 블랑케트와 사랑에 빠졌을까? 이런 질문은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그 중요하다고 했던 초록색 부분에 바로 나의 생각 질문입니다. 내가 등장인물이 한번 되어보는 거죠. 내가 그 영양이라면, 그 염소라면 그 블랑케트와 과연 사랑에 빠졌을 것 같나? 이렇게 해주는데요. 보통 이러한 질문들은 여자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호기심이 발동을 하곤 합니다. 다음 볼게요. 작가는 늑대가 나타났다는 부분에서 왜 늑대의 귀만 확장시켜서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런 질문도 아이들이 많이 해주는데요. 지금 보면 이 친구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림에 굉장히 집중해서 봤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저기 마인드맵 할 때로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마인드맵 할 때 좌뇌, 우뇌를 동시에 개발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그림에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았던 것 같아요. 좌뇌, 우뇌 중에 어떤 것이 더 발달했을까요? 네, 바로 우뇌가 훨씬 더 발달한 친구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의 성향을 파악했다면 조금 더 논리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좌뇌, 우뇌 동시에 골고루 개발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디기탈리스라는
디기탈리스는 치명적인 독초다. 섭취하면 치사율이 40%나 되는 이 독초가 무성한 곳에 어떻게 생물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해줬는데 디기탈리스가 나왔나라고 저는 이 질문 봤을 때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이 친구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까지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책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안에서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것까지 함께 엮어서 활용해서 질문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만들면서 아이와 함께 하부르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꼬리 질문입니다. 어머님들께서 꼬리 질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볼게요. 우리가 우는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뭐라고 많이 질문하나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볼까요? 질문을 대체로 할 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많이 질문하나요? 바로 너 왜 울어? 라고 질문을 하죠.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땡땡이는 왜 그렇게 느꼈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틀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는 아이에게 너 왜 울어?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때 왜 그 질문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질문을 물을 때는 질문하는 그 방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그 구조에 맞게끔 질문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경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서 물을 때는 what 질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땡땡이는 무엇을 말하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들었어? 무엇이 떠올라? 이렇게 말해야 하고 논리적인 측면 혹은 사고적인 측면, 이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할 때는 왜 그래?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how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맨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왜 그렇게 느꼈어? 혹은 우리 우는 아이에게 왜 울어?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우는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야 하며 맨 처음에 물었던 그 질문 왜 그렇게 느꼈어가 아니라 무엇을 느꼈어? 라고 질문을 해 주셔야 아이들이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올바르게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친구의 어떤 상황적인 측면, 그 친구의 생각에 대한 꼬리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보면서 꼬리 질문이 중요하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친구에게 발명품을 하나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무시무시한 발명품을 만들었는데요. 그 발명품의 내용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저희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나쁜 사람은 죽여도 되나요? 네, 왜요? 왜냐하면 범죄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계속해서 왜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죽여도 되나요? 네, 왜요? 왜냐하면 범죄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반성했으면요? 아니요, 그래도 죽여야 됐고. 왜요? 왜냐하면 나쁘니까요. 그러면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거는 법정으로 정할 거예요. 법정으로 적해도 죽이진 않고 감옥 가게 하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안 돼요. 왜요? 나빠서. 실수한 것일 수 있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그래도 죽일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나쁘니까요. 왜요? 나쁘니까요. 세영이는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요? 자, 볼게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왜요라는 질문을 하다가 이 친구가 감정적으로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질문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계속 why 질문을 하다가 what 질문을 바꿨죠. 어떻게 말했죠? 어떤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대로 질문을 하면 너 왜 나쁜 짓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친구가 답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거요? what 질문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울리고 튀었어요. 그러면은 세영이는 나쁜 짓 했는데 그럼 어떡해요? 이거는 저 가방이니까 저 말을 잘 물론 뒷부분에 가서는 이 친구의 논리가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입을 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꼬리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인드맵에서 가지를 이렇게 뻗어 나갔을 때 가지가 멈추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오늘 하브루타에서 질문하는 방법 4가지 카테고리 알려드렸던 걸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세 가지 생각의 꼬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질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도 학부모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그 친구의 사고가 조금씩 확장이 되면서 그 활동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입을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마인드맵, 비주얼 싱킹, 하브루타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세 개가 함께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글을 보고 비주얼 싱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주얼 싱킹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마인드맵으로 펼쳐주시는 건데요. 이 마인드맵 안에 곳곳에 비주얼 싱킹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하며 이 활동물을 가지고 아이가 입을 열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 그 입을 열었을 때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하브루타 4가지 질문 그리고 생각의 꼬리 질문 3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의 생각의 가지를 확장시키고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마인드맵을 알려주고 한번 그려볼까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 아이들이 마인드맵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하브루타처럼 그리고 생각의 꼬리 질문처럼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가지가 단순하게 뻗어나갔던 가지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가지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점점 이렇게 가지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은 바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하브루타 방법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셔야 하냐면요. 책을 읽거나 혹은 어떤 기사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브루타 활동을 시켰을 때 이 아이들의 4명의 어떤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활용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기사 하나를 던져주고 이 친구들에게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구조화도 시켜주고 한다면 조금씩 그 친구들의 사고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왼쪽 상단 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고 한 친구는 마인드맵을 그려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여러 컷으로 나눠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 중학생 폭력 사건과 같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역량에 맞는 어떠한 생각의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하게 어머님들께서 질문도 해주고 아이와 함께 놀이처럼 이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쉬운 주제부터 시작한다면 이렇게 발전해서 이 활동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아이들도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두 친구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돈은 왜 챙겨놨을까? 옛날에는 농사지었지. 그러다 물물도 챙겼지. 네,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기존 동요로 개사를 해서 춤도 추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 스피치 잘하고 있는지 굉장히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 안에 어머님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3주 동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이제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세대가 아니라 바로 나만의 생각과 해법이 중요해진 시기고, 남이 써준 원고만을 외워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리더는 바로 창의 융합형 인재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우리가 1등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1등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1등이 발표 또한, 표현력 또한, 말 또한 잘한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말을 잘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반드시 1등이 될 수 있다는 점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생활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그 친구의 역량을 펼치는데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는 아이가 하지만 그 교육의 기회는 부모가 주어야 한다는 걸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학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주시는 걸, 함께 교육하는 방법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인간관계 안에서 그 친구가 인성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한 인성이 바뀌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조금 원활한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그 친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제가 알려드렸던 이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아놓은 거 답변을 드려볼게요. 먼저 4464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성격이 활발하지 않고 소심한 성격의 아이인데 이 발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어머님께서 아이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던가 혹은 마인드맵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칠판에 붙여놓고 엄마한테 설명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매가 있다면 혹은 형제가 있다면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높은 기대감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해 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 왔던 많은 친구들도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친구들,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트라우마나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 또한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면서 이렇게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처음부터 이야기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근데 수개월이 지나면서 입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면서 저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아이들과의 서로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입을 열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경험이 밖으로 나가서 본인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솜맘 질문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발표는 굉장히 잘하고 활발한 친구인데요. 친구들의 발표 기회를 뺏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적당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는 했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토론 수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토론의 목적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 이야기할 때는 조금 경청하고 뭘 들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준다면 조금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경청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본인 이야기를 함에 본인 어떤 의견을 개진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해주셨어요. 5892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12살 여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발표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발표할 때마다 너무 떨려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 힘들 지경이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극복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라우마는 극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 그리고 이러한 어떤 떨리는 것들에 대한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저도 근데 발표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그 상황에서 굉장히 떨립니다. 그런데 이 떨리는 거를 절대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극복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떨리는 것을. 이 떨리는 상태로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이 느낌이 싫기 때문에 회피하게 되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엄마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겁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친구들에게 놓여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힘들어한다면 조금 뒀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씩 편해질 수 있는 환경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마련을 해 주어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맵, 비주얼 싱킹, 그리고 하브루타처럼 활동물을 가지고 아이가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더 거기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입을 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시작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해야 하고 활동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며 입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다면 나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 혹은 사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킹맘은 누째요라고 나도 뺄 거야 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희와 함께 배운다면 이제 엄마와 함께 또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채팅창 안에 질문을 해주시는 게 개인적인 어떤 사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많이 어려웠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인 어떤 사연이 있으시면 저희 원으로 문의 주셔도 좋고요. 여기 송파 쌤으로 교육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코님께서 말을 많이 시켜야 되는군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건 좋지만 억지로 시키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말하기가 힘들어 하거나 하는데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주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